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중해 한가운데 푸른 해수면을 뚫고 작은 섬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메다스, 다이버들의 천국이죠. 메다스 탐험을 준비하기 위해 작은 어촌 레스타티스를 찾았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메다스 앞바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다이빙 포인트로 엘스타스콘과 카랄퍼넷 두 곳을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풍부한 어종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깊이 내려갈 것도 없이 수심 15m면 충분합니다.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물고기떼에 둘러싸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화이트 브림인데요. 지중해에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어종입니다. 큰 몸집으로 위협하는 미고도 보입니다. 콧물을 주는 이 녀석들은 서로 바짝붙어 이동하는 소프떼입니다. Absolutely beautiful. 메다스의 지배자는 뭐니 해도 그루퍼죠. 크기와 수도 대단하지만 그 당당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귀족 도우미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위협적인 몸을 움직이며 먹이를 찾곤 하죠. 바다 저편에서 메가우리가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아하게 유영해 옵니다. 수심 15m 지점. 수많은 보그피쉬떼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Absolutely beautiful.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는데요. 벤티스 피쉬 때문이었군요. 튼튼한 송곳니가 난 녀석들은 강력하고 무지막지한 사냥꾼입니다. 포식자를 피해 도망가는 보그피쉬의 몸짓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적은 덴티스 피쉬뿐만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농어인데요. 몸 길이 1m, 무게 3kg의 건장한 포식자입니다. 쫓고 쫓기는 생태계 현장. 이게 바로 소리 없는 나우성이겠죠? 한 번 입수로 그 많은 어류를 다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 레스타티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이 유리로 된 배를 타고 유람하고 해변에서 해수욕도 즐깁니다.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거리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죠. 레스 타티스는 스페인 동북부 코스타브라바 해안지대의 일부분으로 지금은 관광 리조트로 탈바꿈했습니다. 봄비는 도로를 누비면서 추억이 될 만한 기념품을 사는 것도 필수입니다. 메다스 앞바다 탐험과 레스타틱 거리에서의 쇼핑, 어떤 게 더 재미있고 신날까요? 레스타티스에서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앞바다로 나왔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주변입니다. 부표를 띄우고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죠. 이번 목적지는 황소 동굴입니다. 메다스 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긴 동굴인데요. 입구는 수심 12m 지점에, 출구는 17m 지점에 있습니다. 섬을 받치고 있는 듯한 굵은 바위 기둥 사이를 지나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드디어 입구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주친 녀석은 구루퍼입니다. 카메라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포즈를 취해줍니다. 햇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동굴 입구는 파라조안투스의 주 서식지입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녀석들에겐 이상적인 조건이죠. 동굴을 지나자 밝은 빛이 쏟아집니다. 동굴 밖 절벽을 따라 고르곤산호가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이드가 뭔가를 가리키는데요. 가지 위에 앉은 이 녀석은 푸테리아 히룬도입니다. 몇 미터 위에 또 다른 생명체가 보입니다. 날개 모양의 껍데기가 특징인 쌍강류 조개입니다. 알록달록한 산호가 자란 절벽은 마치 잘 꾸며진 정원을 보는 듯합니다. 절벽에 틈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생명체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까지 본 그루퍼 중 가장 컸죠. 동굴 주위를 벗어나 해수면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해수면을 몇 미터 앞두고 수천 마리의 녹줄 메가리떼와 마주쳤습니다. 앞길이 막혀 멈출 수밖에 없었죠. 끝없이 이어지는 녹줄 메가리떼의 유형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는 레스타티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스입니다. 레스타틱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죠. 중세의 보석이라는 별명과 어울리게 팔세는 고딕 양식과 로마 양식의 건축물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성당과 성이 파스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11세기에) 세워진 존경의 탑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과 함께 팔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갈이 깔린 거리를 걸으면 500여 년 전에 중세시대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팔스에는 다이빙 마니아를 위한 볼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다 유물 박물관이죠. 15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 안에 꾸며져 있는데요. 수년간에 걸쳐 메다스섬 해양보호구역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도자기 수십 점 외에도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닻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바다유물 박물관을 보니 다이빙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번에 둘러볼 곳은 포타 델요프, 즉 늑대의 다리입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화려하고 폭발적인 곳이라는데요. 일단 가보면 알겠죠. 입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해저 화산이 분출한 것 같습니다. 희뿌연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아피시나 에어로포바 해면의 정액입니다. 난자와 수정시켜 번식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정액을 뿜어내는 것이죠. 바위 위에 흰 수풀처럼 서 있는 것은 유니첼라 베르코사입니다. 거센 해류 때문에 한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가지 위에 붙어있는 바다 나리가 긴 팔을 뻗어 먹이를 잡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고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는 또 다른 별천지가 보입니다. 여기는 알시오노 마쿠랄 군락지인데요. 홀립을 활짝 이은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수심 12m 지점에서 처음으로 붉은 산호가 포착됐습니다. 그리 크진 않지만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 산호가 자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자 느긋하게 움직이는 그루퍼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다이버를 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더군요. 점점 해저로 내려갑니다. 수심 30m 지점. 고르곤 산호 숲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가지가 1년에 평균 1cm 자란다고 가정하면 이 녀석들은 50년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깊지 않은 수심에 이렇게 넓은 고르곤 산호 군락지가 있다는 것은 자연이 만든 걸작이자 지중해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위 사이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주위와 똑같은 색을 내고 있는 이 녀석은 문어입니다.
포식자가 주위에 많을 때는 이렇게 꼼짝 않고 숨어 있는 게 살 길이죠. 주위에서 계속 서성이자 녀석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먹물을 뿜으며 사라집니다. 메다스에서의 마지막 다이빙은 귀한 손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름 아닌 에듀아드 에드 메틀라인데요. 그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다이빙의 전설로 알려진 다이버입니다. Eu diria que o Mediterrani tem umas características molt pròpies i que són diferents a tots els mars. El Mediterrani és un mar privilegiat, és el Mare Nostrum, i jo considero que les Illes Medes és un dels millors llocs del món per fer immersió, perquè uneix les seves característiques, el fons del mar, les profunditats, les gorgònies, aquest magnífic sistema de coves submarines, de passadissos, llocs que són molt interessants, molt bonics. Aquestes llegendes que deien que les Medes era una illa que s'aguantava amb columnes a sobre l'aigua, que hi havia grans passadissos submarins. Això no ho coneixíem. Vam començar a fer immersió amb l'escafandre autònom, que vam començar a veure la verdadera dimensió de les Medes, no? I fa 50 anys. Jo em vaig iniciar per un camí equivocat. Vaig iniciar primer amb la pesca submarina i va coincidir que vaig començar a fer immersió. I a l'estar sota l'aigua i respirar i sentir-me més identificat amb el fons del mar, em vaig donar compte que la solució no era anar a matar peixos, sinó contemplar-los. I a partir d'aquí, les immersions em van portar a veure coses molt interessants i immediatament el desig de traslladar el que jo veia d'alguna forma amb un públic que no ho veia. Però la primera vegada que jo em vaig posar unes ulleres submarines i vaig veure el fons del mar amb la nitidesa i claretat que donava, em vaig quedar meravellat. Faig immersió amb els meus amics els peixos. Jo dic els meus amics els peixos perquè és el títol del llibre que m'ha fet més gràcia escriure. I aquí explico les meves experiències, les primeres. Ara, el llibre clàssic per mi ha sigut el primer que vaig fer, que va ser aquest. Va ser aquest, La llamada de les profundidades, un títol que, en certa forma, representa el que nosaltres realment sentíem quan ens ficàvem a l'aigua per primera vegada. Sentíem alguna que ens invitava a anar al fons del mar. Inclús quan vaig fer la immersió de 100 metres, i deia, per què hi vaig? I diu, perquè sento la llamada de les profundidades, per això hi vaig. La satisfacció d'experimentar l'escafandra autònoma per primera vegada, respirar sota l'aigua com els peixos, i a la vegada explorar llocs completament desconeguts. Per mi la immersió, què et diré jo, forma part de la meva vida, però mentre jo faci immersió i em senti feliç de sota l'aigua, i a fora, quan surto, em senti omplert d'aquestes satisfaccions de veure el fons del mar, doncs jo continuaré fent immersió. 에듀아드와 함께 가이드에게 마지막 입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Vamos a hacer una inmersión en los túneles del Delfín. Tenemos dos entradas, una 17 y otra 18, que son la entrada a lo que llamamos la catedral. Y encontramos el delfín, que hay una estatua de bronce aquí justo a 12 metros de profundidad, ¿no? Y encontraremos una cueva aquí. Hay nubes de gambas pequeñas, se encuentra brótolas que están cazando, alguna lobina. Pasaremos por un túnel largo, hay un congrio aquí en medio, hay un sirianthus muy grande aquí justo antes de la salida, ¿no? Y una pared de gorgonia aquí y allá, y aquí sobre todo muchísima coral rojo. Muy bonito. 긴장된 마음으로 입수합니다. 다이빙의 전설, 에듀아드와 다이빙하는 건 크나큰 영광이죠. 동굴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건 작은 돌고래상. 멀리서 보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마이시 다세오떼입니다. 작은 갑각류인데 꼭 새우처럼 생겼죠. 농어가 주위를 배회하며 녀석들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검은 먼지처럼 동굴 한쪽에 가득합니다. 동굴 위 천정에는 다양한 해명과 연체 동물이 촘촘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을 빗질하듯 훑자 독특한 생명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래가 깔린 바닥에는 화려한 보라색 점박이가 특징인 갯민숭 달팽이, 디스코도리스 에트로마쿨라타와 산뜻한 오렌지 색깔의 버틀리나 에드와드시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거대한 아네모네가 긴 촉수를 뻗어 해수에 실려오는 먹이를 잡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이빙 가이드가 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흰 풍장어입니다. 녀석은 이 지역 명물로 통합니다. 길이는 2m 이상으로 거대한데 몇 년간 이 굴에서 살고 있어 오가는 다이버들에게 익숙하다는군요. 드디어 동굴 출구로 나왔습니다. 수심 30m 지점. 에드와드가 무언가를 가리키는데요. 절벽 밑에 거꾸로 자라고 있는 붉은 산호입니다. 역시 메다스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붉은 산호는 수세기에 걸친 과도한 채취로 인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이 섬 주위에는 여전히 다량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붉은 산호와 고르곤 산호, 그리고 그 어떤 곳보다도 풍부한 어류. 메다스는 지중해 보석이 틀림없습니다. 여기는 몰타의 북부 해안입니다. 수도 발레타에서 20km 떨어진 곳이죠. 몰타는 오랫동안 수많은 세력에 의해 지배받았지만 아름다운 자연 풍경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바에 있는 한 다이빙 센터에서 마틴 벨라의 안내를 받기로 했습니다. 마틴의 안내에 따라 세부 시설을 천천히 둘러봤는데요. 지중해 주변 도시에서 본 다이빙 센터 중 최고였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싣고 항구로 직행합니다. 마틴의 말대로 몰타 앞바다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동쪽에 있는 척코 우아를 선택했죠. 에메랄드빛 맑은 바닷물이 매우 투명합니다. 포시도니아 초원이 40m 이상 펼쳐져 있는데요. 맑은 물에 투과된 햇빛에 갈조류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거미개가 숨어 있습니다.
녀석의 껍질엔 작은 침이 나 있어서 해조류를 붙이기 쉽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죠. 해조류 지대를 지나 절벽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 너머로 새하얀 모래바닥과 무성한 포시도니아 수풀이 펼쳐져 있습니다. 놀래기가 포시도니아 수풀 사이에 숨은 먹이를 찾습니다. 주로 연체동물, 성게, 무척추 동물이 녀석의 표적이죠. 찌꺼기를 노린 어린 물고기가 뒤를 따르기도 합니다. 수심 25m 지점입니다. 거대한 바위 밑에 어두운 곳에 열동 가리돔대가 보입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유영하고 있네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밑에 그루퍼 2마리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모래 바닥 쪽으로 이동합니다. 푸른 포시도니아가 수풀을 이루며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바위 사이 한 구석에서 쏨뱅이가 포착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며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독특한 모양의 하얀색 생명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위 밑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은 군락을 이룬 필로그라마 인플렉사입니다. 백악질의 표면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질 듯 연약해 보입니다. 절벽 가까운 곳에서 잿방어와 마주쳤습니다. 거대한 무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는데요. 수백 마리의 보그피쉬와 도미떼가 포식자를 피해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소프 몇 마리가 절벽 구석구석을 확인하면서 먹이 사냥에 한창입니다. 이들의 표적은 주로 무척추 동물이죠. 주의색과 교묘히 어우러져 적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갯민숭 달팽이입니다. 녀석의 피부엔 독성이 있어서 그리 좋은 먹잇감은 아니죠. 지중해 토종이 아닌 홍해 출신으로 2003년 터키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녀석입니다. 몰타주에서 눈에 띈 건 이번이 처음이죠. 서쪽과 동쪽으로 시칠리아와 튀니지를 끼고 있는 몰타는 면적 316제곱킬로미터의 아주 작은 섬으로 매우 전략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몰타와 인근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했죠. 이 섬에서의 인류의 흔적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몰타인들은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만들기 1000년 전 여기 하가르 킴에 거석 신전을 세웠죠. (1839년에) 발굴된 이 신전은 타원형의 방 여러 개가 독특한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석 신전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몰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 거대한 바위를 다듬고 쌓아 이런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그 후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로마, 아랍, 노르만족, 성요한 기사단, 템플 기사단, 프랑스와 독일 등 수많은 세력들이 수도 발레타에 자신들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발레타는 여전히 역사를 간직한 채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과 요새 그리고 유물들, 이렇게 작은 섬 안에 큰 도시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옛날 지배자들도 이런 풍경에 매료됐을까요? 몰타에서 약 3km 떨어진 코미노 섬 앞바다로 이동합니다. 이번 목적지는 수심 16m에 있는 동굴입니다. 터널과 아치로 이루어진 수중 지름길을 통과하기로 했죠. 시간도 벌고 힘도 덜고 일석이조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가 인상적이죠? 입구에서 처음 만난 녀석은 얼굴만 내밀고 있는 곰치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가이드가 신호를 보냅니다. 구덩이에 모여있는 것은 곤쟁입니다. 작은 새우처럼 생긴 녀석으로 불빛에 놀라 달아납니다. 몇 미터 앞의 틈새에서 흰 붕장어와 새우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녀석은 스테모푸스 종으로 흰 붕장어와 같은 어종의 아가미에 붙은 기생충 청소에 탁월한 소질이 있죠. 출구 가까이에서 자라는 코렐라인 해조 사이에서 희귀한 성게가 포착됐습니다. 보통 심해 사는 종으로 알려졌지만 이 동굴의 독특한 조건이 생장에 적합한 모양입니다.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은 동굴 벽에는 외피가 단단한 해조로 붉은색을 띤 로도피시에가 가득합니다. 이들은 생장 조건이 까다롭고 맑은 물에서만 자라기로 유명하죠. 몸집이 작은 갯민숭 달팽이가 해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동굴 앞쪽에 펼쳐진 넓은 모래바닥에서 뭔가가 시선을 끕니다. 작은 물고기가 이상한 몸짓을 보였는데요. 수컷 클리버입니다. 이 모래 언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죠.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댔지만 강력한 방어막이 있는 것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네요. 그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래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주로 평평한 모래바닥에 사는 넙치는 모래와 비슷한 등 색깔로 교묘하게 위장해 적의 시선을 피합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수컷을 상대로 영역을 지켜야 할 때는 당당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닷속을 탐험한 후 마샬 슬록을 찾았습니다. 몰타 최고의 어촌 마을로 알려진 곳이죠. Here, this is the largest market we have in Malta, and it is a traditional market. It offers fish. A lot of fish is caught here, like octopus, squids, amberjacks, silver bream, and silver bass. Today, since it's Sunday, there is a lot of fish to be sold here, and also local products such as capers. As you can see,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fishing boats, and the fishermen go out at sea in these fishing boats. Over here we have a traditional fishing boat, the Lutso.
It is decorated with a pair of eyes in the front. They are known as the eyes of Horus. Horus was a Phoenician god, and they were painted to protect the fishermen from the evil eye. Nowadays, our fishermen aren't that superstitious, but they still paint the eyes on the fishing boats to continue with the traditions. 이 시장은 몰타에서 꼭 봐야 할 명소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해산물과 함께 땅에서 나는 농작물도 많았습니다. 꿀과 꿀 가공식품, 그리고 다양한 와인과 술. 특히 관광객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화과 술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 대신 무화과로 술을 빚은 것이죠.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게 하는 매력적인 술이더군요. 짧은 관광을 끝내고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침몰선 두 척을 탐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지호로 1991년 다이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침몰시킨 어선입니다. 엔진과 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이미 제거된 상태입니다. 어선 주변에 사는 다양한 물고기들 중 눈길을 끄는 이 녀석은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는 비늘돔입니다. 지중해에서는 아주 드문 종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몰선은 인공 암초로 변해 바다 동식물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해 줍니다. 스파이러 그래프가 촉수를 활짝 펼치고 먹이가 걸리기만 기다립니다. 흰 모래와 맑은 물을 배경으로 서 있는 로지호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침몰선을 탐험할 차례입니다. 로지호보다 규모가 커서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두 번째 침몰선은 우말 파로우드호. 리비아의 대형 화물선으로 1995년 항구에서 수리를 하던 중 가스 폭발로 인해 파손됐습니다. 그 사고로 선원 9명이 숨졌는데요. 한동안 잊혀졌다가 3년 후 주링만 옆에 이곳에 침몰시켰습니다. 지금은 수심 35m 지점에 있죠. 그 후 2003년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침몰선은 두 쪽으로 갈라진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체가 커서 둘러보는 데만 몇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스 폭발과 폭풍 후의 피해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지역은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다 생물에겐 침몰선만큼 좋은 피난처는 없습니다. 선미로 이동하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프로펠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개 하나가 다이버 키를 훌쩍 넘을 정도였죠. 침몰선 중 유용하게 쓰이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이건 갑오징어 알입니다. 알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면 강철 체인도 좋은 둥지죠. 배를 떠나려 하는데 보그피쉬가 멋진 군무를 선보입니다. 침몰선 탐험의 하이라이트였죠.
바닷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짜릿한 경험을 한 후 긴장을 좀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몰타의 예수도 메디나를 찾아갔죠.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메디나는 17세기 말 성요한 기사단이 발레타를 새로운 수도로 정한 후 중심의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고풍스러운 과거 건물들이 원형 그대로 복원돼 지중해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라쪼 팔존과 대성당은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대성당은 결혼식장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관광객의 물결에서 한 걸음 떨어져 미로처럼 얽힌 골목을 누비며 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낭만적인 일입니다. 성벽에 기대서 바라본 몰타의 전경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죠. 지중해 태양이 저물어갑니다. 몰타에서 마지막 입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낮과는 다른 밤의 바닷속은 어떤 풍경일까요? 자갈과 바위로 이루어진 수중 골짜기를 지나고 포시도니아 수풀을 따라 수심 20m 지점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밤은 수중 생명체에게 또 다른 세계입니다. 오징어가 사냥하는 모습은 낮에는 볼 수 없었는데요. 바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녀석은 오피스토 브랑키의 게스테로포드. 길이가 20cm 이상 자라고 해조류를 먹고 삽니다. 두 개의 옆다리가 날개처럼 양쪽에서 자라고 있어서 마치 하늘을 비행하는 새처럼 유영하죠. 좀 더 아래로 내려가자 큰 바위 아래쪽에 붙어있는 성게가 보입니다. 밤에만 활동하는 녀석으로 낮에는 좁은 틈새 숨어 지냅니다. 그 옆에는 겐토필룸 엘레간스 새끼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해면 위를 이동하는 이 녀석은 드로미아 퍼스나타라는 개입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생명체가 또 포착됐습니다. 역시 개인데요. 2평방미터도 안 되는 이 바위 밑은 개의 집단 서식지로 보입니다. 그 옆에 작은 구덩이에서는 폴리캣 웜이 촉수를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다이버나 포식자가 주위에 있으면 숨어버리는 게 보통이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문어의 집. 문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새우와 함께 삽니다. 모래바닥 위를 부지런히 이동하는 이 녀석은 몸에 난 점과 유난히 큰 발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죠. 이 녀석은 주로 무척추 동물을 먹는데 먹이가 포위망 안에 들어오면
넓은 몸을 펼쳐 사냥을 합니다. 밤의 바다는 낮보다 훨씬 분주하고 번잡합니다. 다리를 뻗다가 숭어를 건드린 문어. 숭어는 문어의 먹잇감이 아니지만 녀석은 불안한지 황급히 도망갑니다. 낮에는 꼼짝 않던 쏨뱅이도 밤에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녀석과 마주쳤습니다. 지느러미가 화려한 씨 스왈로우. 모래바닥 위를 유영하거나 기어다니는 씨 스왈로우는 바닥에서 먹이를 찾을 때는 배 지느러미를, 유영을 할 때는 마치 날개 같은 옆 지느러미를 씁니다. 아쉽지만 몰타와 작별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떠있는 작은 섬 몰타. 하지만 섬만 둘러본다면 반만 본 것입니다. 진짜 보석은 바닷속에 있으니까요.